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일을 두고 논란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특히나 저희 돌직구쇼 출신이 민주당의 2명의 현역, 조응천, 박용진 의원 등등이 당의 징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이해찬 대표는 징계는 마땅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약간의 대립 전선까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는 소신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소신, 과연 소신 있는 사람이란 무엇일까? 소신 있는 행동이란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김진의 돌직구쇼의 주제는 소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조가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동 진압 중무장군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군 투입된 LA 폭동 이후 처음입니다. 블랙호크 헬기까지 어제 등장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쓰이는 블랙호크, 그 블랙호크가 뜬 겁니다. 잠시 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국민소득이 10년 만에 최대 추락을 했습니다. 올해 3만 달러 무너지나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대한민국 경제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무너지면 안 될 텐데요. 작년에 1인당 GNI가 32,115달러, 저성장의 환율 상승까지 겹친 탓이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느니 얼마 전에 이런 전망치도 내놨잖아요. 올해 성장은 역성장,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이것과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앞서서 소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중앙일보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목을 소신으로 정했군요. 민주당 소신을 징계했다. 금태섭 전 의원을 지칭해서 중앙일보는 소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동의하는 분도 있을 테고 다른 생각을 갖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사 속에는 이렇다는 겁니다. 공수처 표결 기권한 것과 관련돼서 징계를 받자 금 전 의원 본인이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정상이냐라고 말입니다. 마침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박용진 의원도 이게 정상이냐라는 같은 말을 했는데 공교롭군요.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앙일보가 인터뷰한 학계에서는 소신을 막는 건 민주주의의 위협이 된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중국과 갈등에 선 긋는 청와대, G7 참여는 새 체제 리더국의 의미다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한겨레는 싣고 있습니다. 미국이 G7 회의에 초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수락을 한 것과 관련된 청와대의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코로나도 두렵지만 빅브라더는 더 무섭다라고 경향신문은 썼습니다. QR코드로 출입을 하는 것 과연 최선이냐라고도 묻고 있는데 전자명부라고 하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찍으면 누가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동선이 파악되는 것과 관련돼서 경향신문은 오늘 이렇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필요 때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자칫 감시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인 거겠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요. 후폭풍입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민주당이 소신을 징계했다라고까지 기사를 썼습니다. 당내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역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신을 밝히지 않는 침묵하는 의원들이 아직까진 다수입니다.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다음에 최강욱 의원이 재판 중 기자회견이 있다고 재판을 다음으로 하면 안 되겠냐라고 요청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일반인에게 가능한 일일지도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월북.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야심작 신규 코너 준비했습니다. 이른바 사건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인데 그와 관련된 키워드가 월북입니다. 월북. 잠시 후 기대 부탁드립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김진 돌직구 쇼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는 소신입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금태섭 전 의원 징계를 받은 당사자도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본인을 징계한 민주당의 조치에 대해서 이게 정상이냐라고 물은 겁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입장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소신을 징계한 민주당, 금태섭은 이게 정상이냐. 금태섭 전 의원, 재심 청구할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조국,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 딱 두 개를 언급했습니다. 조국, 윤미향 사태. 이 두 건에 대해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의원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정상이냐. 뭔가 여운이 많이 남는다는 분석이 오늘 조간신문에 여럿 분석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상이냐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2006년 금태섭 전 의원 본인이 신문 기고글로 검찰총장에게 경고받았던 일을 언급하며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기자, 어제 이해찬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잖아요.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 조치에 대해서 이게 과연 맞는 일이냐라고 하자 이해찬 대표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합당한 일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금태섭 전 의원이 이게 정상이냐라고 묻는 것이 이해찬 대표를 향한 말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사실 이 사태를 보면서 총선 전에 임미리 교수 사태가 생각나던데요.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임미리 고려대 연구 교수가 한 신문에 이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이런 기고글을 올렸었죠. 그러자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으로 임미리 교수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진보 진영 인사들이 내가 인밀이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 결국 민주당 지도부가 공식 사과를 했었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같은 진영에서 봤을 때도 어떤 진보를 표방했던 민주당의 가치를 스스로 저버린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반발한 건데 저는 금태섭 의원의 징계도 다르지 않다. 결국은 소신과 그리고 그 사람의 추구하는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진보적 가치인데 그걸 민주당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에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밖에서도 이제 많은 비판이 나오는 거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해찬 대표의 어제 발언도 부적절하다고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의 얘기는 이거죠. 당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 당론이 있고 그러니까 권위적 당론이 있고 강제적 당론이 있다. 그런데 본인이 당대표를 하는 동안 강제적 당론은 사실 공수처 말고는 없었다. 근데 강제적 당론조차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 있느냐? 이게 이제 강제적 당론. 그렇죠. 이해찬 대표의 이제 얘기인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줄 수밖에 없었고 다만 징계를 줄 때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 그러니까 당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던 건데 사실은 제가 임미리 요소권을 얘기했던 것도 진보적 가치 쪽에서 고민을 했다면 오히려 강제적 당론이 적절한가 이 문제를 오히려 같이 고민했으면 균형이 맞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야당 이 의원 중에서는 가장 소신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용태 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반대표도 아니고 금 전 의원은 기권표를 했는데 이런 징계로 이어졌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 중국 공산당이 홍콩 보안법 투표를 했었죠. 2787표인가요? 예. 찬성 나오고 단 한 표만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요? 예. 근데 저는 지금까지 공산당이 그 한 표 반대 던진 사람 색출해가지고 뭐 징계했다든지 처벌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공산당에서도? 예. 참 민주당이 저랬다니까 저로서는 참 황망하기 짝이 없네요. 이 국회의원은 가장 중요한 게 헌법을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하며 유권자에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 저도 얼마 전에 이 국회 거의 마지막 20대 국회 마지막에 타다 방지법 이런 법안이 있었는데 저는 제 판단에 의해서 그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타다를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해당 택시기사들이나 유권자들한테 굉장한 비판을 받았고 사실 선거 내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권자에게 평가받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혹시 만약에 그때 저한테 당에서 그 반대표를 던졌다고 징계했다면 저는 당하고 싸웠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표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헌법과 양심에 따라하는 거고 그 책임은 유권자한테 지는 겁니다. 예. 아니 금태섭 의원을 당에서 징계하는 과연 논리가 뭘까요? 이것은 국회법도 위반하는 거고요. 헌법이 명시한 소위 국회의원의 그 양심의 자유, 양심에 따라서
이 의정 활동을 하라는 이 자유를 줘버린 겁니다. 민주당 나중에라도 중국 공산당보다 못하다는 소리 듣기 싫다면 이번 사태 순리로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박용진 의원과 조응천 의원의 이 소신 있는 목소리 정말로 국민한테 많은 울림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 중국 공산당의 홍콩 국가보안법과 이번 사례는 다소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김용태 전 의원님의 개인 의견 들었고요. 야당에서는 과연 이번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소신 표결을 하였다 그래서 공천도 받지 못하고 징계까지 당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화 세력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독재와 싸웠던 것이 아니고 독재가 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새겨듣기 바랍니다. 박용진 의원님, 사실은 이번 일과 관련돼서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단 2명,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내세운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박용진 의원이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한 발언이 또 여러 지금 기사화되기도 했고 저도 읽어봤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독재를 하고 싶었던 것 아니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소신 발언하신 이후에 당내에서 어떠셨습니까?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어제 의총이 너무 짧게 끝나가지고요. 의총 때 사실은 이 말씀을 좀 했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68명의 초선 의원들 모두도 그렇고요. 177명의 우리 의원들에게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되는 자신의 소신과 당론이라고 하는 것이 부딪히게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게 지금 경고라고 하는 수준이 낮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이런 짓 하지 마세요라고 당이 결정을 한 것이라서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와 관련해서 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말씀드릴 때 금태섭 의원이 귀찮고 힘들고 좀 그렇더라도 다시 재심을 청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당의 논의를 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 안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금태섭 의원의 공수처와 관련된 입장은 소신이었느냐? 예, 소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공수처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리고 해외 사례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여러 가지 파장 등에 대해서 정말 잘 준비해서 브리핑하고 우리 의원총회에서 상세하게 설명했었습니다. 예. 와, 다 그랬어요. 우리 의원들이 저런 면이 있구나라고 놀랬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금태섭 의원이 그러면 검찰 편을 들었냐? 그게 아니에요. 금태섭 의원은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 공수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검찰의 잘못된 권력 행사를 제압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검찰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공수처를 운영할 텐데 오히려 검찰 특수부를 줄여야 될 마당에 검찰 특수부를 더 확장하고 외부의 그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을 우선시했었던 걸로 제가 하나가 문제 기억합니다. 제기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금태섭은 이것과 관련해서 결이 다르구나 다 알고 있었고 예. 보도에 의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금태섭 의원이 만일에 제가 반대하면 그 공수처가 입법이 통과가 안 되나요? 라고 원내 지도부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기사에 안 나온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아니, 거죠? 저도 보도를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은 만일에 부결될 것 같으면 내가 찬성하마. 그러나 부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될 것 같으면 내가 그냥 기권으로 나도 소신을 지킬 수 있게 좀 열어주라. 라고 원내 지도부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다는 보도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감이 있었다는 건데. 그날 투표를 할 때 본회의장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안정적이었고. 그러니까 이것이 당론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위협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본인은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권을 통해서 소신을 이제 얘기한 건데 그래서 소신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럼 금태섭 의원의 행위가 당의 어느 부분과 부딪힌 건지인데 일단 강제적 당론, 권고적 당론은 저희 의원들끼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당원 당규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도 어제 말했던 거잖아요. 강제적 당론. 그거 예, 당연히 그냥 없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서로 압니다만 당원에 없다. 예, 당원 당규상에 그게 딱 규정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고 두 번째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민주당의 이제 징계와 관련된 예. 당규를 이제 뽑아왔는데 그거 잠깐만 들고 계시겠어요? 14조의 징계 사유와 시효 보면 예. 1. 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 사유와 2.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각각 달라요. 예.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1. 직권남용, 이권 개입, 그다음에 2. 자신 및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 보좌진 채용 등등 이게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 돈 받은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징계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태섭 의원은 당원이기 때문에 징계를 한 건데 근데 당원 여기 보면 당원은 당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2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으로서 징계받은 거긴 한데 사실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도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늘 제가 소신껏 투표를 할 거고 이것이 당론이 있는지 아닌지 만일에 부딪히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를 68명의 초선 의원은 지금 뇌리 속에 이 문제가 바글바글 끓고 있을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저는 의총에서 얘기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의총이 한번 열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의견들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당론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같이 가는 집단이기 때문에 당론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경우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다 윤리심판원에 보낼 거냐. 여기 당원이거든요. 당원 중에 한 15% 20% 정도는 당론에 반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 그럼 다 윤리심판을 찾아가지고 징계하실 거 아니잖아요. 이게 과연 적절한지를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박용진 의원이 당원 당규까지 뽑아오시면서 상당한 지금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당도요, 그 강제적 당론, 공무적 당론 얘기하는데 그걸 당원 단계에 박은 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소리예요. 사실은 당대표나 원내 지도부가 자기들이 편의상 하는 얘기지 어림도 없는 소리고 특히나 강제적 당론, 공고적 당론 얘기하는 게 집권당일 때 많이 합니다. 왜 집권당이 그런 걸 많이 쓰는 줄 아세요? 그게 대통령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이 삼권 분립이 명백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헌법에 분명하게 이 양심에 따라서 법률에 의거해서 헌법에 의거해서 의정활동하러 나오는데 대통령의 뜻이기 때문에 강제적 당론에 따라와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 공산당도 하지 않는 것, 우리 대한민국 정당들이 하는 거 정말로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이 말씀하셨던 강제적 당론, 특히 박용진 의원은 그 강제적 당론이 당원 당규에 없는 것 같다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한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강제 당론은 반드시 지키라는 당론입니다. 말이 이제 징계지 내용상으로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이제 징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면 그 강제 당론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당원 당규에 없다는 주장이 오늘 박용진 의원의 주장인데 민주당 내에서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발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역시 저희 돌직구쇼 출신의 조홍천 의원은 저희 채널A 기자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당은 헌법에도 민주적인 결사가 돼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당원 당규가 좀 안 맞는 거죠. 강제적 당론이 과연 이제 이 민주정당에 적합한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는 법적인 문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위헌 혹은 위법이냐라는 논란으로도 오늘 조간신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금태섭 징계 위헌 위법 자유투표의 원칙 헌법 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언급돼 있고 국회법 114조 2항을 준비했는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국회법과 헌법에 명시가 돼 있다라는 거죠. 정혁진 변호사님, 과연 국회법과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어떤 양심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방금 이해찬 대표가 말했던 당의 강제적 당론을 우선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로서. 이해찬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찬 대표가 그거 아시고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판례적인 근거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가 예. 어떤 결정을 내린 바가 있냐면 국회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거다.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당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회의원이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 활동을 한 이유로 소속 정당이 징계할 수 있다.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이 당론에 위반한 정치 활동을 했다고 해서 국회의원 신분 자체를 날릴 수는 없지만 징계는 할 수 있다. 이게 명시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래된 결정이에요. 이 결정이 나온 다음에 국회법이 신설이 됐어요. 규정이. 예. 114조의 2가.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양심에 따라.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이 규정이 들어갔는데 이 규정이 들어간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똑같은 이전과 같은 결정을 할 것이냐.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갖다 하지 않고요. 예. 우리 헌법에 양심이란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19조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그런데 저는 이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판단의 자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양심의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예. 직업적으로 법관과 관련해가지고 법관은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 마찬가지로 국회의원과 관련해가지고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갖다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국회법 114조의 2가 예. 신설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태섭 전 의원이 재심을 갖다 청구했는데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여당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재심을 처리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제 생각으로는 국회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재판하면은 승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가처분 해가지고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여당에서 이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지금 어차피 다수당 됐으니까 114조의 2 그냥 폐지하고 국회법 개정하고 폐지하면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게 강제 당론의 의미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높아심에서 한 말씀 거듭 말씀드리면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는 어떤 하나의 결론을 정해두고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출연하신 개개인 패널 분들의 개인적인 견해와 양심과 소신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해찬 대표 측의 해명은 조금 전 이 대표의 발언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해드리고 있고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국회 출입 오래 하셨고 국회 반장 출신이잖아요. 궁금한 게 아직까지는 민주당 내에서 2명의 현역 의원만 금태섭 의원 징계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초선 68명 중 어느 한 분도 아직은 본인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바는 없는데 다시 이쯤에서 금태섭 의원의 조금 전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조국 사태와 윤미향 사태를 꺼내 들었어요. 공수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나를 징계한 것에 대한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조국 사태와 윤미향 사태 때 의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려서 의원들이 한마디 얘기도 못하는 게 이게 정상이냐를 되물었거든요. 예, 소신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만약에 조국 전 장관 사태로 돌아가더라도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언행 불일치를 그냥 따끔하게 지적했는데 그게 소신일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했다. 검찰이 너무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라는 것도 소신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같은 진영 내에서 다수 의견보다 얘기하기 힘든 소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이제 훨씬 힘든 거고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신을 밝힐 수 있는 토대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판가름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논의된 거는 다 당론이 결정되면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많이 했지만 어제 금태섭 전 의원이 있죠. 금태섭 전 의원이 징계 유감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가장 답답했던 건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결론이 나면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였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럼 과연 토론이 치열했느냐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본인은 공수처법에 대해서 일괄되게 반대를 했고 그래서 사개특위에 들어가서 그것을 논의하고 싶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지도부에 사개특위에 넣어달라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얘기 뭐냐면
자, 토론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소수 의견들이 반영이 거의 안 된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미 공수처는 답이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그 당론을 따라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전혀 소신에 대한 소신이 반영되지도 않았고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징계하는 건 더 부당하다라는 이게 게 조국 때도 그랬고 윤미향 때도 그랬다라고 금태섭 전 의원은 생각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걸 이제 바로 연결시키지 않았지만, 이제 조국 사태 때나 뭐 지금 윤미향 전 사태 때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 소신 있는 발언을 하면 그 발언이, 당 내에서 어느 정도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것이 적절하게 절충점을 찾아가고 이래서 문제가 안 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예, 공수처 표결 기권과 관련된 금 전 의원의 징계 문제가 금태섭 전 의원이 조국 문제, 윤미향 문제 때 의원들이 소신 있는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이 정상이냐라고 되물음으로써 민주당 내에서 조국 때, 윤미향 때 소신 있는 발언이 안 나온 상황으로까지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 전 의원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금태섭 전 의원이 그러면서 한 명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이름을 거론한 것은 아니고 이분의 글을 거론한 거죠. 김남국 의원을 지칭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많이 실렸습니다. 금태섭, 나를 닮고 싶다면 윤미향 사태 한마디 해? 물음표. 김남국 의원이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군요. 나는 금태섭 그리고 오늘 또 출연해 주신 제 옆에 있는 우리 박용진 의원님처럼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금태섭 전 의원이 그걸 언급한 겁니다. 아침에 우연히 젊은 정치인의 인터뷰 기사 제목을 봤다. 한마디 하고 싶다. 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려면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용기 있게 자기 생각을 밝히고 평가받아야 한다. 수만 통의 문자 폭탄, 한밤중에 욕설 전화를 받기도 그걸 감수하는 것이 소신이다. 라며 조국 사태와 윤미향 사태까지 금태섭 전 의원이 언급을 한 겁니다. 김용태 의원님, 금태섭 전 의원이 김남국 의원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오늘 많은 종합신문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만 정말로 나를 닮고 싶다면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면 조국에 대해서 윤미향에 대해서 한마디 해. 라는 조간신문의 해석도 있더군요. 자, 소신을 지키려면 이거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은 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내가 믿을 사람은 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우리 진행자분, 제가 속한 우리 미래통합당 그 전에 새누리당 그 몰락 과정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편, 내 편, 이거만 그냥 따지다가 우리 망했습니다. 우리 친박 노름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러다 망했다. 친박도 모질라도 진박도 모질라서 뼈박, 골박. 이거 하다가 저희들 망했습니다. 자, 우리 이 민주당도 지금 보면 금태섭 같은 이런 분을 품을 수 없는 당. 그래도 더 점점 줄여서 저는 사실 걱정해요. 우리 박용진 연부 역강한 재선 의원, 우리 금태섭 의원 혹시 이렇게 지지 발언하다가 혹시라도 아마 워낙 당의 이 기반이 탄탄하니까 당 지도부는 크게 무슨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지만 혹시 당원들한테 그런 일을 당할까? 박용진 상처받을까? 자, 얼마 전에 그 삼국지를 새로 내신 이문열 작가가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현재 정치인 수준들 보니까 삼국지 평할 형편 안 된다. 아니 4년 전에 우리 새누리당 어떻게 망하는 거 빤히 보고서 민주당 이렇게 한다.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삼국지가 왜 계속 읽히는지 수천 년이 지나더라도. 불과 4년 전 일도 못 배우는 민주당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거꾸로 우리 미래통합당 우리 4년 전에 그런 일 벌였으니까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안 하도록 서로 간에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태 전 의원님이 우리가 그래서 망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개인견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판 중에 기자회견 가야 한다라며 재판 그만하자라고 말한 분이 나왔습니다. 최강욱 의원입니다. 기자회견 있으니 재판 그만. 어제 최강욱 의원 신분으로서 첫 재판에 출석했는데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서를 발급해 줬다는 혐의와 관련된 재판이죠. 30분 후 갑자기 일어나서 재판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증거 정리된 부분을 다음 기일에 해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정종건 판사는 쌍방의 협의로 진행한 기일이다. 이 사건 때문에 오늘 다른 사건 다 바꿔 비웠다라고 난감해했습니다. 그러자 최강욱 의원은요.
제가 당대표라 공식 행사를 빠질 수 없으니까 재판을 멈추자라고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사의 불허에도 재요청을 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변호인은요, 안 된다는 판사에게 허가해준다면 피고인 없이 진행해도 되겠냐. 그러자 정종범 판사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없이 재판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자 변호인은 기일 변경을 신청했는데도, 그러자 판사는 다른 어떤 피고인도 객관적 사유가 없으면 변경해주지 않는다, 진행하겠다라고 허가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한 상황이 있습니다. 김승현 교수님,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재판 취재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혹시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 재판 취재했을 때 피고인이 다른 이유로 재판을 멈춰달라라고 이렇게 30분 만에 얘기했던 적을 취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올해 법원을 출입하진 않았지만 법원 한 6개월 이상 출입을 했는데 한 네. 번도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미뤄달라고, 난 좀 나가겠다, 다른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가겠다라고 말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김소영 교수님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군요. 굉장히 이례적이고, 사실 이게 이미 재판을 하기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이때 기일을 정하자고. 지금 당장 정한 것도 아니고 한참 전에 정했고, 예. 그리고 이게 10시에 재판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 최강욱 그 대표의 이제 주장은 검찰이 계속 질문을 질질 끌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10시에 재판이 시작이 됐고 11시에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잡아놓은 거예요. 사람끼리의 약속도 10시에 서초동에서 약속을 잡고 11시에 여의도에서 잡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더더구나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그리고 자꾸 검찰이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도,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억지로 자꾸 자기를 죄를 씌우려고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앞으로 그렇게 되면 검찰이 하는 그 어떤 말에 대해서도 자기는 잘못이 없고 검찰이 억지로 하는 말이라는 그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공격을 하지 말고, 자기가 뭔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 모든 의혹에 대해서 법정에서 가리면 될 일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가 일어서서 가야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나는 조금 나가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국민을 들먹이면서 국민을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별로 좋지 않아요. 국민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자꾸 국민 때문에 나는 재판을 성실히 임하고 싶지만 국민을 위해서 자꾸 나간다는 식의 이런 발언들은 이 경우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치인분들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취재해보신 적이 있냐라는 질문은 무언가를 혹시나 유도하는 질문이 아니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무언가를 유도하는 질문이 아니었어, 정말로 그런 적이 있었냐라는 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질문이라는 거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이재명 기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제? 예, 선의를 해석하면 당대표가 21대 국회가 이제 개원을 하고 시작이 되고, 비록 이제 의석 3명밖에 안 되는 소수당이지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빨리 하고 싶다. 아주 선의를 해석하면 굉장히 좋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자회견 날짜를 어제는 당 공식 회의가 있어서 못 잡았고, 그제죠. 6월 1일 날은. 그래서 어제 가장 빠른 시간에 어제 잡았다라는 게 이제 최강욱 대표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얘기 같은데, 글쎄요, 저는 이게 방금 전에 김승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자, 그러면 얼마나 시급했느냐라고 봤을 때, 글쎄요, 제가 기자회견 내용을 전체를 보진 않았지만, 어제 주로 기자회견 내용을 가지고 쓴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주로 다뤘던 게, 열린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던데,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죠. 하지만 사실 이 제도 자체는 열린민주당의 1호 공약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 조간신문을 보면 알겠지만, 한겨레 경향조차도 거의 기자회견 내용을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시급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기본적으로 좀 드는 대목이 있는 거고, 결국 그렇게 되면 재판 절차에 대한 뭔가 불만,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건 일단 의심이죠.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심이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제 재판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라고, 또 검찰에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한 45분 늦게 도착했죠. 최강욱 대표가 어제. 그래서 자기는 빨리 오려고 했는데 검찰이 계속 쓸데없이 시간을 끌었다는 식의 이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검찰 수사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개별적인 사안을 가지고 다투면 되는데, 전 최강욱 대표의 계속 이제 지난 과거의 발언들을 보면 자신의 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검찰의 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법체 전체에 대한 불신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전 그게 어쨌든 최강욱 대표가 소수당이지만 당 대표고, 책임 있는 정치인이고, 그리고 국가를 운영했던, 지금 여당은 아니지만
사실 현 정부에 참여했던 인사고 그렇다 그러면 사법체제 전체의 불신을 조장하는 건 결국 국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거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위험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할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강욱 대표는 전직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출신입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법조계의 반응도 취재를 했습니다. 그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동아일보군요, 이건. 서울 고법 부장판사 A씨는요, 형사재판 오래 해왔지만 재판 도중 먼저 나가겠다고 요청하는 피고인은 본 적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B판사는요,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태도다라고 동아일보 기자와 인터뷰했고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조인 C씨는요, 일반 피고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오만한 피고인은 처음 본다라고 조선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표 변호사님, 네. 정혁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30분 만에 재판 중에 일어서서 나 오늘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이제 재판은 다음에 하자. 일단은 최강욱 대표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2개가 있어요. 대학 그렇습니까? 동기고요. 아, 대학 동기예요? 나이가 같아요. 예. 하나. 두 번째는 최강욱 대표도 대표고 저도 대표. 그러네요. 물론 이제 그 차이가 있지만 예. 차이가 있어요. 최강욱 대표하고 저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제는 저희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법정 들어간 판사님들이 저보다 한 20년씩 어려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법정에 들어가면 쫄려요. 쫄린다는 표현은 방송심의상 적절치 않기 때문에 긴장이 된다거나 위축이 된다는 표현으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매우 긴장이 돼요. 예. 왜냐하면 피고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고발을 당한 사람이에요. 고발을 당한 사람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 위에 법정 위에 법대 위에 앉아 있는 판사가 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내가 만약에 유죄라고 하면 이게 업무집행 방해죄가 최대 5년까지거든요. 5년의 징역을 때릴 수도 있고 벌금으로 그냥 약하게 할 수도 있고 전권을 가진 사람이 판사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가면 아무리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어리고 뭐 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게 법이다라고 하면 그게 법인 그런 상황이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몹시 위축되고 긴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강욱 대표의 그러한 태도는 쉽게 말하면은 울트라 을인데 피고인이면 울트라 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치와 힘이 있다.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그 법정 생활인 것 같고 혹시 일반인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지금 일어나서 나가겠습니다. 혹시 잘 모르니까. 하지만 변호사라고 하면은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벌금 500만 원 이하짜리 그 형량에 그 아주 경미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3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허락을 갖다가 하면 안 나갈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업무집행 방해죄는 5년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당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갖다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일반인이라면 모르겠지만은 그 법조인이라면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중에 최강욱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분석하신 부분은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드립니다. 기자와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특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과 관련된 법사위를 희망한다라고 밝힌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기자와의 질문 중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의원님 앞으로도 재판 계속 받으시면서 의원직 수행하셔야 되는데 뭐 기자회견 이렇게 뭐 겹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재판 일정 먼저 잡힌 이후에 기자회견 있으면 되는가요? 오늘 한 달 전부터 예정돼 있던 재판 기일이었는데 왜 같은 날 기자회견 잡으셨는지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자회견 일정을 조율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요. 수사위 혹시 희망하시는 거는 재판이랑은 전혀 무관하다고 보면 될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맞춰서 풀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의도를 가진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같아요.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고 굉장히 부적절한 해석이고 국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자리를 갖는 것이 개원 이후에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재판하고 연결지어서 굳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겹쳐서 아까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도 있는 질문 누구세요? 어디서 오신 분이시죠? 의도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누가 지시했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문한 거 아니고요. 지시가 뭡니까? 아까 전에 누구 지시받고 질문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아, 그래도 취재해서 질문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분명히 얘기한 거를 왜 자꾸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뭔가 멘트를 따가지고 지금 이상한 해석을 덧붙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김용태 의원님 이른바 태도와 관련된 논란도 일고 있는데 삼선의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최강욱 의원 정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아나무인격 태도라고 그러죠. 자, 우리 최강욱 의원이 저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국회의원의 특권의식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의식을 넘어서. 아니, 그러면 세속이긴 하지만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런 태도를 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저거는 내가 바로 이 시대, 이 정권의 권력 이너서클의 핵심 멤버다라고 하는 자부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진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기자들한테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야, 기자한테 어떤 의도를 갖고 누구한테 지시를 받고 나한테 질문하는 이런 질문을 한다. 참 정말 세상이 바뀌었군요. 우리 최강욱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최강욱 의원 분명하게 짚을 건 짚읍시다. 우리 최강욱 의원 당연히 당당한 국회의원이지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이에요. 재판정에서 정말로 어떻게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고,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본인의 뜻,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언론이 그 의원을 취재해가지고 국민한테 알릴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누구 지시를 받고 이런 질문을 하느냐, 이런 태도를 보인다. 아마도 이걸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최강욱 의원이 저분이 국회의원을 넘어서 무언가 엄청난 자리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마 다 아실 거고, 그 엄청난 자리에 있는 분이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국민이 눈뜨고 똑바로 보고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윤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거는 그러니까 조금은 이해해주면서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당의 대표니까 국회의원이니까 또 자기 공무가 직무가 있으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재판에 이러저러한 기일 변경도 요청을 하고 좀 빨리 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했던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국회의원은 공인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제기하는 질문, 의혹, 비판 이에 대해서 다 해명을 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이기도 합니다만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당연히 저는 해명을 해야 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그냥 해명을 하시면 되죠. 이상한 멘트 안 하시면 되잖아요. 이상한 멘트에서 그거 가지고 꼭지 따갖고 기자들이 이상하게 쓴다.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 그렇게 얘기 안 하시면 될 일을 지금 저기서도 그냥 바빠서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국회 가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간담회 있으니까 거기서 대답하겠습니다라고 하셔도 되잖아요. 굳이 저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지금 이상한 멘트를 하신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되게 적대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가지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변인 한 5년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제가 괜히 기자들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감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질문하지 않는 기자들이 더 이상합니다. 질문을 해야죠. 기자는 물어야 기자예요. 그래서 저는 기자들이 자꾸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 무슨 연두기자회견인가 무슨 기자회견 때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았던 청와대 출입기자들 제가 얼굴이 다 기억이 나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자들은 대통령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계속 질문도 하고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한테 국민을 대신해서 비판도 전달하고 질문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욱 의원님이 이 부분은 초선 의원이시니까 잘 몰라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김용태 의원님과 또 박용진 의원님, 삼선 재선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견해였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청와대 출입 기자가 여기 앉아 있는데 이재명 기자는 질문했어요. 최강욱 의원이 기자들에게
누구 지시 받았느냐? 의도가 있는 질문이다라고 말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이미 뭐 김용태 의원님 그리고 박영진 의원님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감히 여기 정치인들 계시지만 정치인에게 부적절한 답변에 있어도 부적절한 질문은 없습니다. 무엇이든 다 질문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지금 그러니까 정치인에게도 무엇이든 답변하는 것이 권리자 의무다 말씀하셨지만 국민을 대신해서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기자의 입장에서는. 근데 더더욱 지금 제가 볼 때 좀 최강욱 대표의 발언에서 좀 의아한 건 본인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듯하게 좀 들렸습니다. 마치 본인을 불편하게 만들었으니 부적절한 질문 아니냐라고 들리는데 그야말로 언론이 정치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언론에겐 또 하나의 권리이자 의무인 거죠. 그걸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정치인의 생각을 읽고 그다음 정치적 환경을 읽고 그리고 앞으로 정치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전망하는 게 또한 기자들의 일인데 그런 점에서 의도라면 과연 최강욱 대표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최강욱 대표가 진짜 법사위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고 최강욱 대표가 지금 기자간담회를 같은 날 잡아서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라는 걸 알고 싶은 게 기자들의 의도인 거죠. 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의도가 있다고 물어보는 것이 더 부적절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것도 이재명 기자 개인 의견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최강욱 대표의 본인의 해명이 있으면 추후에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거돈 전 시장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 어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성추행 사건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사실입니까? 남은 수사가 남았는데요. 수사 어떻게 임하시겠습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오거돈 전 시장은 추행은 인정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며 인지부조화를 거론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된다. 당시 무언가에 쓰였던 듯하다.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된다. 라며 범행 당시 인지부조화 상태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오거돈 부산시장 측이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이 점심시간 앞둔 오전 11시 반경에 발생했는데 오후엔 행사도 잡혀 있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참작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오늘 이 지금 어제 변호인 얘기 인지부조화, 이 상황을 인지부조화라고 이제 변론을 한 셈인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방송 준비하면서 우리 김 박사님이나 정 변호사님하고 스터디를 했습니다. 네. 갑자기 인지부조화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맞는 얘기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부조화 상황이 오거돈 시장이 지금 저렇게 성추행을 했는데 앞뒤 얘기를 꿰맞히는데 그걸 변론이랍시고 하는 게 인지부조화가 맞느냐? 그래서 우리 뭐 사회학도 전공하신 김 박사님이나 변호사인 우리 정 변호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자기들도 헷갈린다. 왜 그랬을까 변호인이. 그래서 아침에 공부를 해서 우리 뭐 김 박사님이 이 문제는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인지부조화하고 이 상황이 도저히 제가 인지부조화인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김수영 박사님. 인지부조화, 요즘 말로 네가 왜 거기서 나왔는데 인지부조화라는 게 이제 나의 행동과 인지가 상충할 때, 예를 들면 오거돈 전 시장 같은 경우 나는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런 걸 할 사람이 아닌데 성추행을 저지른 거죠.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됐죠. 내가 원래 믿는 것과 나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니까. 그러면 결국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뭐 그 행동이 불가피했다거나 아니면 뭐 그 행동은 잘못된 게 아니었다는 등 이런 자기 합리화가 발동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지금 인지부조화라는 그 당시에 범행 당시에 인지부조화 상태였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동 자체는 벌어진 일이지만 그 부조화 상태였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 부조화된 상태였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아마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지금 좀 생뚱맞게 인지부조화 상황을 인지부조화로 합리화하는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너무 궁색한 변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판부가 이제 그 구속 적부심에서 구속까지는 시키지 않았죠. 뭐 증거도 많이 확보가 됐고 범행도 인정하고 있고 뭐 지금 고령인 점 등등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구속까지 시키지는 않았는데 물론 재판부도 다 그 여러 가지 그 판단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 자체가 막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법이라는 것이 성 관련 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을 완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속도 좀 됐어야 될 것 같은 사안도 좀 되지 않는다거나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도 굉장히 형량이 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별로 그렇지 않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죠. 사실 이게 물론 피해 여성이 지금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가장 화가 나는 상황이겠지만 일반 여성들도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감정이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오거돈 전 시장이 제발 좀 이런 궁색한 변명으로 계속 국민들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고 좀 깔끔하게 조사받고 법의 판단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에 대해서 오 전 시장 변호인 측은 뒷부분에 행사 일정도 잡아놓은 상황에서 왜 그랬는지 오 전 시장도 현재 답답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명하고 있다는 부분도 같이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3인방에 선정됐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KBS 여자 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의 범인이 특정이 됐는데요. 자,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윤미향 의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미국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KBS 상황부터 함께 볼 텐데, KBS 방송국 내에 여성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KBS 측에서는 직원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초기에 극구 부인을 했는데 어제 공채 개그맨 출신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공채 개그맨이 직원이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여성 화장실 속 카메라 설치범은 KBS 개그맨.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한 소속 PD가 휴대용 보조 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장비,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은 개그 콘서트 장기 휴방을 앞두고 출연진이 마지막 연습을 위해 모인 날이었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이 용의자는 KBS 직원이다라는 보도를 취재해서 내놨는데 그러자 KBS가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경찰 측 확인 결과 직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기사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발끈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용의자 A씨가 자진 출석을 했는데 KBS 개그맨 공채 출신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합격 후 1년간 KBS와 전속 계약까지 체결한 상황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KBS의 설명은 공채 기수를 토대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지난달에도 개그 콘서트에 출연을 한 적이 있는 게 밝혀졌습니다. KBS는 경찰의 용의자 신상 정보 확인 결과 KBS 소속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한국여성민회는요, KBS 직원이 아니라고 하면 불법 카메라가 없는 게 되느냐, 직접적 고용관계가 아니라도 문제 발생 시 사업주는 책임 가지고 역할하는 게 상식이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 제가 지금 KBS 입장과 관련돼서 인지 부조화가 와서요.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KBS 공채 개그맨인데 KBS 직원이 아니다. 네. 일반인들은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보험회사에 보험 설계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직원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 보험회사의 그 타이틀을 들고 보험회사의 그 상품을 갖다가 팔고 그런 상황을 갖다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경우보다도 KBS 공채 출신의 프리랜서라고 하면 훨씬 더 KBS하고 밀접한 그러한 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법적인 책임이 민사 책임, 형사 책임이 있는데 형사 책임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전속적인 책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 회사가 양벌 규정이 특별히 있지 않는 이상 회사까지 처벌받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가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공영방송인데 최고의 공영방송인데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냥 발뺌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윤리적인 걸 떠나가지고 상식적으로도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달에도 개그 콘서트에 출연했었고 1년간 전속 계약을 체결한 공채 개그맨, 하지만 공채 출신의 프리랜서 개그맨, 이 정확한 설명인데 지금 사건의 발단은
이 불법 카메라부터 시작됐지만 논란으로 번진 건 이재명 기자 한 매체 조선일보죠. 조선일보가 그거 KBS 직원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KBS가 아니 어디 직원이라고 하느냐 법적으로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발끈하면서 이게 직원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선일보의 보도가 틀린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KBS 직원이 아닌 건 맞죠. 근데 중요한 건 KBS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벌어진 일이고 프로그램의 출연진이 한쪽은 한 명 가해자인 거고 또 출연진이 피해자인 거죠 지금 현재.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직접 고용 관계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사업주라면 본인이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사업장에서 벌어진 일이고 본인이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책임감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마치 물론 엄밀히 말해서 1년 전속계약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군요. 직원이 아니다라는 건 맞지만 공채 출신이긴 하지만 전속계약은 끝났다. 전속계약이 끝났죠. 끝났기 때문에 본인의 직원이 아니라는 설명 자체는 맞지만 뭔가 좀 KBS에 아쉬운 거는 어쨌든 KBS 연구동이라는 KBS가 운영하는 장소에서 또 KBS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좀 더 책임 있게 대응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거죠. 예, 판단은 뭐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고요. 두 번째 앞으로는 윤미향 의원인데요. 윤미향 의원이 응원하는 국민이 훨씬 많다면서 손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응원하는 국민이 훨씬 많다. 윤미향 의원이 손수 공개한 편지. 여당 첫 의원총회는 불참했고 이해찬 대표와 1시간여 면담에 이틀째 530호에서 두문불출. SNS 활동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받은 응원 손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윤미향 의원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항상 응원하겠다. 지치지 말기, 포기하지 말기, 끝까지 함께하기. 의원님을 응원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잊지 말고 힘내기 바란다. 보내주신 화분, 메시지, 전화 일일이 찾아와 응원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윤미향 의원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하루 종일 애쓰신 기자님들도 수고가 많다. 더 노력하려 해. 응원 주시면 더 큰 힘 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SNS에 이 같은 손편지 사진을 직접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손편지 내용 중에 한 명이 응원하는 국민이 훨씬 많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손편지 내용 중에 또 하나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내용을 이제 공개한 건데 윤미향 의원이 사실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 이렇게 손편지를 받은 사람들, 지지자들을 일컬으며 고마움을 표현한 거군요. 손편지 받은 거 맞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고 하는 나태주 시인의 그런 내용이 담긴 응원 편지를 받은 거 맞습니다. 근데 윤미향 의원님, 그건 제가 동의하기 어렵네요. 응원하는 국민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제가 무슨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응원하는 국민이 훨씬 많다고 하시니까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나태주 시인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말에 반박하는 이런 네티즌의 이 글도 있더라고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윤미향 우리 의원이 우리 정대협이나 기억연대 활동할 때 멀리서 볼 때 얼마나 숭고하고 헌신적인 노력을 했느냐. 다들 정말로 존경하고 박수를 보냈었죠. 근데 가서 가까이 보니까 이거 웬걸. 이런 일을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멀리서 볼 때는 너무너무 숭고하고 헌신적인 일을 했는데 가까이 들여다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다는 거 분명히 제가 전해드립니다. 예, 물론 이제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봐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이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이거 방금 언급하신 부분이 전혀 해당 의원의 어떤 성적인 부분이나 어떤 외모적인 부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 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티즌이 응원하는 국민이 훨씬 많다라는 말에 반박하는 댓글을 다른 걸 제가 소개한 겁니다. 예, 조금 전에 정치권 얘기 나온 김에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냈는데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한 메시지를 이렇게 냈군요. 자신의 주장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타인의 주장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해서 금태섭 의원에게 선배 정치인으로서 후배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해서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한 자신의 모습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김남국 의원이 조금 전에 글을 올렸다라는
속보를 지금 정치부 후배 기자가 전달을 했는데요. 이런 말도 했군요. 내 주장만 소신이고 내 주장만 옳고 내 주장만 소중하며 내 주장만 가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정치인은 더더욱 겸손해야 한다. 라고 글을 남겼군요. 박영진 의원님, 입장 방금 제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의원의. 글쎄요, 제가 직접 읽어보지 못하고 그냥 들은 거라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건 없는데요. 말로 들으면 다 하나하나 맞는 말을 한 거긴 한데 가시가 있죠? 표리부동 이기죠. 네, 가시가 있네요. 뭘 더 말씀을 말씀을 더 하세요. 네, 거기까지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핫플입니다. 미국 상황도 심상치가 않고 특히 이 전투 헬기까지 떴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First, we are ending the riots and lawlessness that has spread throughout our country. We will end it now. I will deploy the United States military.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전투 헬기까지 띄웠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트럼프의 초강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는 인간 쓰레기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주지사들을 향해서 주지사 여러분이 제압하지 못하면 시위대 그들은 여러분을 얼간이로 볼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며 폭동진압 중무장군 투입을 시사했고요. 전투 헬기인 블랙호크를 띄워 시위대를 위협했습니다. 28년 만에 폭동진압법 발효까지 만지작하고 있다는 분석도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사실은 저도 국방부 출입 기자를 했지만 블랙호크가 도심 한복판에 떴다는 건 저도 처음 봅니다. 자, 지금 사실은 백악관 앞까지 시위대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도심 한복판에 블랙호크 전투기가 떴습니다. 이건 보통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전에서나 볼 수 있었고 볼 법한 헬기인데 미국 도심 한가운데 이 블랙호크가 떴다는 것은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 블랙호크는 더더욱이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직접 투입이 됐던 전투용 헬기이기 때문에 과연 미국 내에서 전투용 헬기 블랙호크를 띄운 것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반응이 어떨지도 상당히 조금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더더욱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성경을 들고 시위대 사이를 지나가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시위대에게 경찰이 최루탄을 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뚜벅뚜벅 걸어가고 교회 앞에서 성경책을 들고 있는 이 모습, 이 영상,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몰려있는 시위대에게 경찰이 최루탄을 쏘면서 사실상 해산을 시키는 영상도 미국 내에서 현재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말이죠. 자, 뿌연 연기, 저것이 바로 미국 경찰이 쏘아올린 최루탄입니다. 소리도 들리고요. 긴박하게 미국 시민들이 대피를 하는 모습들도 흔들리는 카메라 속에 선명하게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수경 교수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인간 쓰레기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호오가 분명하게 갈리는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리는 건데 어차피 이 대통령 이제 재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를 지지하는 층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교회 앞에 가가지고 저렇게 성경책을 들고 인증샷을 찍었는데 2016년에 대선에 될 때도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우려한다는 뭐 동성 결혼 합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인 트럼프가 대선에 이제 당선이 되면 뭔가 그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식의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튼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저렇게 인증샷을 찍은 것도 재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신의 어떤 그 지지자들을 규합하는 목적에서 저런 인증샷을 찍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전 세계가 앓고 있고 특히 미국이 가장 큰 피해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그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는 내 편과 네 편을 확실하게 갈라서 내 편을 더 세를 불리는 쪽으로 아마 대선 전략을 짜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모든 그런 폭동이나 이런 것들이 급진 좌파에 의해서 지금 주도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우파냐 좌파를 가르고 혹은 백인과 유색인종을 가르고 뭐 이런 식으로 편을 완전히 갈라서 이 재선의 어떤 위기를 한번 극복해 보겠다는 그런 제스처인 것 같아서 국론을 더 화합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써야 될 대통령이 이런 비속어가 난무하는 뭐 얘기를 한다거나 편 가르는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게 매우 안타깝고 또 저렇게 지금 폭동이 오히려 진압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더 확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19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뭐 일부는 마스크를 쓰고 있기도 하지만 저런 시위나 폭동 혹은 그런 약탈 이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코로나가 점점 번지게 될까 봐 그게 또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방금 보셨듯이 블랙호크도 떴고요. 코리아타운, LA에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한인타운에는 주 방위군까지 투입됐습니다. 한인들은 총기를 구입하며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 윤수민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곳곳에 유리창이 깨져 있고 경찰들이 시위대를 진압합니다. 시위대는 통행금지령이 내려진 오후 5시부터 이곳에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이곳은 한인타운과 불과 5km 떨어진 곳입니다. 이미 약탈 피해를 입은 LA 한인타운엔 경찰차가 수시로 순찰을 돕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약탈 행위에 한인들은 스스로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다 뺏으면 되지. 또 산다는 거는 옛날 북한 사람들은 자기 생존권을 지키고 92년 총기 무장을 하고 옥상에 올라가 목숨을 걸고 가게를 지킨 한인들. 폭력 수위가 높아지자 미국인들 사이에선 루프 코리안처럼 무장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저쪽은 대인들이 많아서 보호해야 되는데 그 경찰이 저희 한 번 갖고 얘네들이 사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나는 그 미심쩍. 실제 LA 인근 총기상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고 일부 총기상은 약탈을 우려해 문을 닫았습니다. 급기야 LA 카운티와 한인회가 나서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So there is no need for any type of vigilantism because guns only escalate the situation. 코로나19 셧다운에 이어 이번 시위 사태로 한인타운에는 수시로 통행금지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생계 걱정에 가게 문을 열어봤지만 역시나 찾는 손님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 지금. 가게 손님 하나도 없잖아요. 지옥이야 지옥. 지금으로서는. 시위 사태 때문에 거리두기나 방역 지침이 물거품이 된 탓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여기서 모였던 사람들이 코로나 많이 걸릴 거라고 이제. 정부가 확인한 미국 전역 한인사회의 피해는 79건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약탈 피해가 속출하자 LA 한인타운 곳곳에 주 방위군이 전격 투입됐습니다. 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한인타운 곳곳에 무장한 주 방위군이 배치돼 있고요. 마니라 사태를 대비해 이렇게 군용 차량까지 투입됐습니다. 주 방위군은 시위 사태가 끝날 때까지 LA 경찰과 함께 한인타운에 주둔할 예정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윤수민 특파원 고생 많았습니다. 몸 건강 잘 살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오늘부터 저희가 준비한 신규 코너가 있습니다. 야심작인데 매일 선보이는 건 아니고 자,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이른바 사파남이라는 신규 코너를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진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같이 사건 파헤쳐 주실 분입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20대 청년이 북한으로 향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온몸에 흑칠을 한 채였습니다. 늘 그렇듯 범죄 현장에는 언제나 단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부터 범죄 현장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사건 현장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단서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20대 남성입니다. 첫 번째 단서, 월북시도 20대 남성. 그제 오전이었습니다. 철원 대마리였군요.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 중 한 곳으로 언급이 되고 육군 모사단 초소 앞입니다. 전방 울타리를 넘어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라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니 어떤 남자가 온몸에 흑칠을 한 채 전방을 넘어가려 하고 있어요. 라는 신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30여 분 만에 월북 시도로 추정되는 A씨 26세 남성이 검거됐는데 이 20대 남성은 당시에 나침반을 소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박성배 변호사님, 형사 출신이시잖아요. 첫 번째 단서가 20대 남성인데 온몸에 흑칠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는데 이 남성의 정체가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면서요. 이 남성 일단 온몸에 흑칠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정상적으로 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도보와 포복으로 필사적으로 움직였다는 의미가 되겠죠. 필사적이었다. 그리고 나침반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이동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당연히 반국가단체 지역 탈출로 생각한 경찰이 현장에서 검거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 26세 스리랑카 남성이었던 겁니다. 예. 외국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 물론 체포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도 외국어를 통해서 적절하게 체포의 이유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겠죠. 그렇지만 경찰은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저도 지금 당황스러운데 정리해보면 스리랑카 남성이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월북을 하려다 온몸에 흑칠을 한 채 나침반 들고 붙잡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찰이 여기서 뭐 또 딴 거 수상한 거를 발견했다면서요.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를 할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데 예.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이 남성의 가방에서 흉기가 발견됩니다. 이것부터 예사롭지가 않죠. 흉기요? 그리고 이 남성의 휴대전화 속에 사진 중에는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남성의 사진이 발견됩니다. 예. 이 정도 되면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에 수배되어 있는 사건, 인물이 있는지를 조회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서가 지금 나온 것 같은데 휴대전화와 흉기. 과연 어떤 단서일지 함께 보시죠. 가방 속에서 방금 우리 박성배 형사 출신 변호사가 언급했던 것처럼 흉기가 발견됐다. 경찰은 여기서 또 한 번 놀랐고요. 휴대전화 속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남성의 사진이 발견됐다라는 건데 상당히 수상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흉기는 뭐고 이 남성의 사진은 뭔지 왜 이런 걸 이 스리랑카인이 가지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 마침 이 시기에 전남에 있는 진도 경찰이 한 살인사건 수사에 착수했다면서요. 그 사건과 이 사건이 연결됩니까? 그렇습니다.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건 이 흉기를 현장에서 처리할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즉 경찰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이 흉기를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사진을 확보한 것 이 자체는 상당히 이례적이긴 한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의도. 둘째는 이 피해자 사진뿐만 아니라 현장 사진을 다소 확보해 뒀을 겁니다. 이 현장 사진, 즉 집의 구조, 가구의 위치, 혈흔의 흔적 등을 통해서 혹여나 내가 검거됐을 때 어떻게 변명할지를 계속적으로 생각하려는 의도로 이 사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지난달 29일 오후에 전남 진도군에서 또 다른 스리랑카인 B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또 다른 스리랑카인이 그렇죠. 숨졌어요. 이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진도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이미 스리랑카인 A씨를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A씨가 이 사체가 발견된 당일 오전 0시 30분경에 이 집 근처에서 흉기를 든 채 배회하고 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있었기 때문이죠. 예,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데 정리하자면 국내에서 일을 했던 스리랑카인 남성이 또 다른 스리랑카 동료를 진도에서 살해하고 곧장 나침반을 들고
북쪽을 향해 달렸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상당 기간을 이동해 갑니다. 일단 진도에서 목포까지는 시외버스를 이용하고요. 예. 목포, 천안, 서울, 용산까지 열차를 이용합니다. 용산에서 의정부까지도 열차를 이동하는데 그 이후 3일간 대마리에서 발견될 때까지는 흔적이 없습니다. 예. 이 기간 동안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경찰이 추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경찰이 이 A씨의 행방을 찾아내는데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휴대전화는 보유하고 있었지만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군요. 결국 CCTV를 통해서 발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A씨는 대중교통과 도보를 이용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필사적으로 이동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야, 상당히 좀 무섭기도 하고 미스테리하기도 한 상황인데 왜 이 스리랑카인이 동료를 살해했는지 여부도 조금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 그렇죠. 왜 이 스리랑카인 남성이 마땅한 대중교통도 없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침반을 들고 북으로 넘어가려 했는지도 상당한 의문인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나침반이 세 번째 단서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실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추정의 영역이긴 한데 형사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지금까지 단서를 조합해왔을 때 무언가 동료와의 싸움은 뭔가 말다툼이라든지 뭐 피치 못할 사정이랄지 아니면 정말 홧김에 살해했을지 살해 동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 남성은 북쪽을 택한 걸까요? 북쪽을 택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출국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미 이 강력 사건은 발생했고 본인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는 항구, 공항 모두 다 막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즉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을 통해서 중국이나 타지로 이동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자체도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북한으로 이동하게 되면 북한 화폐가 없죠. 예. 어차피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결국은 걸어서 중국까지 가야 됩니다. 또 지능 묻히고 중국까지 걸어가야 돼요? 이 나침반은 남한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도 사용할 생각으로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 자체가 상당히 쉽지가 않고 결국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검거됐기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충분히 우리나라도 수사와 재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만약에 살해한 것이 맞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스리랑카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반국가단체 지역 잠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대법원이 이 죄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한민국의 통치권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다만 단순히 탈출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반국가 단체와의 회합 통신, 즉 연락을 취한 상태에서 탈출을 시도했다면 이 경우에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좀 더 수사를 통해 따져봐야겠죠. 그렇군요. 정말로 북한 쪽에 혹은 중국 쪽에 연락한 협조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북한에서 붙잡혔다면 북조선도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스리랑카 본국까지 돌아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고 본인도 외국에서 거주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본국으로 돌아갔다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스리랑카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음을 스리랑카에 통보하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검거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게 됐는데 스리랑카에서도 역시 우리나라의 통보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첫 순서였는데 미스테리한 사건에 대해서 형사 출신인 만큼 박승미 변호사님이 예리한 단서 3가지를 파악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사파남 통해서 약간 좀 미궁 혹은 의심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오늘처럼 파헤쳐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파남이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 후에 뵙죠.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보다 많은 49명이 늘었습니다. 11,590명, 49명, 한 명 모자란 50명이 신규 확진자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속보는 관련된 속보인데요. 신규 확진자 49명 중에 46명이 지역 감염입니다. 사실상 이태원 클럽발, 그리고 인천 등지의 개척교회 발, 그리고 그 이전에 쿠팡 물류센터 등등의 감염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아이들의 등교와 맞물리면서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개개인이 더더욱 조심을 해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이사말로에서는요. 금태섭 전 의원과 관련돼서 우리 본방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 속 시원하게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금태섭 전 의원이 이해찬 대표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금태섭 전 의원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지
당내에서는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법조인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과 오늘은 또 이재명 기자, 또 국회 반장 출신의 베테랑 기자와 함께 이사말로에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지금 바로 저희 김진의 이사말로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